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 좋은 시간에 이어서 이제 명나라 부분을 할게요. 명나라 부분은, 이 동계 부분이 잘 돼 있어갖고, 일단 동계 중심을 보고, 부족한 부분은 한이 중에서 이제 찾아볼게요. 자, 먼저 그 동계 557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이제 원문 교체 뭐 역사적 의의인데, 요거는 그냥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 문제 나오긴 여기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뒤에 넘어가서 이제 명나라의 건국과 주원장 집단의 성격부터 볼게요. 자, 원조 지배에서 가장 혹독한 민족적 차별과 가정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남성 통치의 남인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막강한 문화적 경제적 역량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가 이제 원나라 시대 때 상당히 불만 지역이 있는데, 근데 이게 민족 간의 어떤 차별 정책뿐만 아니라 또 요 지역이 이제 발달된 농경 지역이기 때문에 또 지주 전호제 간의 어떤 그 모순점, 그리고 지주와 전호 간의 어떤 대립 갈등,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민족 간의 어떤 갈등과 지주 전호 간의 갈등, 이중적 대립 갈등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강남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이제 홍건적을 비롯한 반란들이 일어났죠. 자, 강남 지방의 한인 가운데서도 남소 이대의 사대부 지주계층은 원제국의 차별 정책 속에서도 그들의 경제적으로 보존할 수 있었고, 지주 전호제는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러므로 한인 지주계층은 원나라 제국의 국가 권력에 기생하면서 이민족 왕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에 비해서 이제 전호와 중소농민은 몽골인에 대한 반감이 심각했다. 유목민인 몽골인들은 농업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토지를 빼앗기도 하고 가혹한 세역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게 이제 문탄세 같은 거 있죠. 예. 물론 이제 도중에는 성종 때 폐지됐지만 대표적인 세제가 그거고요. 자, 그러면 농민은 정복자인 몽골인과 그 밖의 지주, 상인, 고리대금업자의 이중적 수탈을 받으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원말에 일어난 농민 반란이 민족적 차별을 저항하는 반원적 성격도 함께 계급적 모순도 함께 타파하는 반지주 운동도 같이 있었다. 특히 원말의 농민 반란이 주로 강남 지방에서 중심이 일어났고는 원조의 강압 정책과 관련돼 있다. 왜냐하면 강남 지방에 이제 살고 있는 남인들을 상당히 이제 차별하고 또 차별하고 그냥 탄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원만의 농민 반란의 어떤 구심적 역할을 했던 것이 백령구예요. 이 백령구라는 것은 정통적인 미륵하생 사상의 바탕을 한 거야. 이 미륵하생 사상은 정토 사상의 한 일종으로서 지금 현세불,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죠. 석가모니가 죽은 후에 수억 경년이 지난 후에 미래부인 그 미륵불이 내려와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자, 이런 사상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시간이라는 개념, 수억 년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이거는 이념적인 거고, 그때그때마다 자기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시대에 미륵불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미륵불 사상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 반란이 많이 났어요.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그 백령교의 교주가 누구냐? 한산동인데, 한산동은 조국부터 이를 믿었고 그 당시 사회적 혼란에 틈타 자신의 미륵불의 한생이라 하여 농민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그의 신도들은 유복통은 한산동을 송시중의 팔트의 손이라고 선전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나 사전을 발각하여 한산동이 처형되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한리마를 황제에 옹립하고 국명을 송이라고 하니 그의 세력이 막강하였다. 그래서 미륵불이 하생하여 명왕이 출세했다는 것을 믿고 홍건을 머리에 두고, 빨간 두건이죠. 자, 그래서 이제 홍건족이라고 하는데, 이 홍건족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로 구성됐고, 그들은 원제국과 함께 지주 세력도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죠. 그래서 이들이 처음부터 반원, 반지죽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주원장도 원래는 홍건족의 한 무리였어요. 그래서 홍건족 안에서도 여러 갈래들의 그 도둑 집단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우리나라를 공격해왔고, 그 집단에 각장이라는 집단이 있었어요. 그 각장의 부하 장수가 누구였냐면, 이 주원장이었죠. 그래서 이 주원장이 각장의 부인하고,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각장이 죽자 그 세력을 인수해갖고, 성장을 했죠. 결국에는 이제 점점 세력이 커져서, 강남에 있는 여러 이제 세력들을 이제 통합을 하고, 결국에는 원나라까지 공격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멍라태조 주원장은 안희성 호주의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 원말의 농민 반란 때 22살 나이로 각자원 구담에 가담해서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원장 처음에 홍건군의 각자원 군단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원제국가 지주계층의 상대로 전투를 하게 되었고, 따라서 반지죽 세력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일단 각자원 군단과 결별한 후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동계하고 그 한의중이 좀 기술이 달라. 각자원하고 마치 독립돼갖고 이제 별개 이제 독립된 집단을 만든 것다 나왔다라는 식으로 서술돼 있는데, 그 한의중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 각자원의 그 세력을 인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 세력이 이제 점점 커지려면 반지juk 성격을 띠고서는 도저히 안 돼. 왜? 돈줄을 누가 갖고 있죠? 지주계층이 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반지juk 입장을 포기했다. 그래야 백년교도와 결별하고 드디어 지주세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어 강남 지주세력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원장이 지주들을 좋아했냐? 강남 지주들을 안 좋아했어요. 이 사람은 마찬가지 유방과 같이 농민 출신이죠. 밑바닥에 출발했던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이 지주들의 어떤 탄압에 아주 치를 떨렸던 사람이야. 근데 이때는 제가 볼 때 전략적으로 이제 손을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정권을 잡자마자 뭐냐면 대규모 숙청 작업을 하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집단들이 강남 지주 집단이야. 그래서 그들의 땅들을 다 뺏어서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 고향 부분에 강제 이주시키죠. 이주를 왜 시키겠어요? 그들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자, 하여튼 주원장 군단이 이런 지주류 세력의 어떤 호언 아래 명예 건국을 할 수 있던 사회경제적 배경이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주원장이 명조도 중국 역대 창업주와 같이 농민 반란을 기반으로 해서 지주 세력의 제후를 가졌다. 그래서 이제 명조도 건국한 주원장의 공신 집단을 보면 하나는 강남 집단이고요. 또 하나는 동양 출신의 무인 집단이죠. 그래서 양대 세력들이 이런 있었고, 그 중에 상당히 다 같이 이제 지주류 성격도 같이 띠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집단들은 이제 주원장이 천하를 통일하자면 어떻게 돼요? 다 수청당하죠. 예. 자, 이제 주원장은 국내 여러 세력, 특히 이제 서쪽의 지문야 집단이나 그 다음에 하북 지역의 홍건 지역의 한림화 유국통 집단, 그리고 절동의 방국진, 장사성왕 세력 등을 정복한 후 남경에 이제 명을 세우죠. 자,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명나라 초기 때 수도는 남경이야. 남경. 그래서 영락제 때 어디 옮기죠? 북경 옮기죠. 그래서 강남에서 세워진 왕조 중에 최초 통일 왕조를 이뤘던 나라가 명이에요. 명. 네. 그래서 명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좀 특이한 왕조죠. 자, 영해태조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래 몽골 지배가 남긴 유목민 문화를 유풍을 일소하고 한족 문화를 부흥하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 똑같아요. 원나라 1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죠. 우리 지금 몇 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35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어도 끝나고 나서도 앙금이 지금 많잖아. 그래서 지금도 막 으르렁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100년 동안 그 자기보다 진짜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몽골족한테 갈시를 받고 살았어. 그거 싫지만 어느 사이에 또 그들도 몽고풍에 좀 익숙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몽고풍을 일소하고 우리가 외색을 일소한 것처럼 예전에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당성시대 때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명나라 때 그 문화적 습경이나 주원장의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고주의예요. 복고주의. 복고주의. 예. 그래서 뭐 문화적이나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것들 제도들이 되게 당송 시대 때 특히 송나라 제도를 모델로 해갖고 돌아가는 그런 이제 복고주의 정책을 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명나라에는 창의성이 없다는 평가도 또 있어요. 그 문화가.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원만의 농민 발령부터 함께하던 농촌 사회를 재건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강력한 전제 권력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더욱이 원대일의 지방 분권화 경향을 강한 통치 체제에서 과감히 벗어나 한족에게 걸맞는 대제국을 세우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황제 전제 체제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추진해서 태조는 먼저 국내 통일에 힘을 기울였다. 아직까지 이제 강남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해 세력을 일수해서 그때 이제 원해 순제를 대도에서 몰아내고 북쪽으로 쫓아냈죠. 이때부터 이제 원을 뭐라고 하냐면 북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남서방 지역에 있었던 군사 집단을 공격해서 운남을 제하고 전 중국을 평정화했다. 특히 북방 정보를 계속해서 만주를 확보하고요. 그곳에 세 곳에 위소를 설치하고 또 막부 도망한 에서 칼라코로 도읍을 정했던 북원이 고조와 내통하자. 이건 우리나라와 관련돼 있죠. 자, 이를 평정하여 멸망시켰다. 그 후 운남이 기순해오자 이를 병합하여 마침내 전 중국을 통일했다. 자, 이제 주원장의 정책이 쭉 나오는데요. 주원장의 정책은 이제 키워드가 전제왕권 강화요. 예. 그 다음에 한총사회를 부흥시켰다. 한총사회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전에 이제 한나라 때 시대 때 자치적인 어떤 조직체 있죠. 이런 것들을 복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갑제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한나라 시대 때 어떤 항촌 조직들, 자치 조직을 부흥하는 가운데서 나왔던 거죠. 예. 자, 그거는 이제 주원장이 어떤 출신이기 때문에 농민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거 연결시키면 되고요. 그다음 복고주의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키워드죠. 전제왕권 강화, 항촌사회 부흥, 복고주의. 예. 그래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봐두시고 이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그 항폐하는 농촌사회를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명을 건국하기 이전에 이미 영전사를 설치해서 수의사업과 지방공사를 착수했고요. 그 다음에 항아와 양자강의 치수 사업을 대규모 진행하면서 적극적 항무지를 개간하여 나섰다. 자, 그 다음에 유민들이 된 농민의 하복지역에 이주시키고 이 생활을 이제 대체로 둔전을 설치했다. 자, 이러한 농업 생산력의 회복과 함께 토지의 측량과 호구 조사를 실시하는 결과 작성한 것이 어딘도책과 부역항책이야. 예, 어딘도책, 부역항책. 어딘도책이라는 것은 이제 모양이 뭐처럼 생겼기 때문에 어딘도책이에요. 물고기 비늘처럼 생겼기 때문에 어딘도책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일종의 토지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부역항책은 이건 호구를 조사해가지고 한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두 개를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뭘 실시했냐면 이갑제를 실시했어요. 이갑제를. 그래서 이제 항촌사회의 자질구레한 일들은 국가 권력이 개입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해결해라. 항촌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를 한 건데 이게 명나라 초기까지는 먹혀 들어가. 근데 명중기부터 이제 이갑제가 붕괴되죠. 요거는 뒤에 있으니까 좀 더 보기도 하고요. 뒤에. 자, 이와 함께 이제 원조 통치하에 파괴된 한문의 부흥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고 몽골색을 일소하기 시작했는데 복고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태조는 100년 가까이 사용됐던 몽골의 언어, 풍습, 습관을 금지시키고 한문화로 한원시키고요. 이게 첫 번째인 거죠. 몽골의 언어와 풍습, 습관을 금지시키고
몽골풍을 없애고 한문을 한원시킨다. 복고주의 첫 번째 내용이고, 강요를 기반으로 대명률을 제정했다. 예. 그래서 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작을 간학으로 정했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죠. 주작은 남동시대까지만 해도 주요 학문은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원나라 때 간학화된 거는 주작이 아니라 성리학이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간학화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때부터 이제 주작학이 간학화되면서 명청시대 때의 주요 학문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과거를 보려면 뭘 보여야 돼요? 주작을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과거제도를 부흥하고, 그 다음에 이때 과거제도는 뭐 어느 때 있었지만 이렇게 뭐 활발하게 행해지지 않았고, 이 과거제도는 무슨 제도와 연결시켰냐면 학교제도와 일치시켰죠. 이건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전국에 유학을 건립하도록 명했다. 이런 것들이 복구주의 정책이야. 복구주의 정책.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 유교를 교화시킬 목적으로 유교를 이제 반포했죠. 그래갖고 유교 내용은 그 13번, 주 13번에 있죠. 상강 오준의 바탕으로 이제 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유교에 입각해서 민주의 교화를 심었다. 그리고 태조는 홍목 9년에 중앙에 중서성을 설치해서 그 평장정사와 참지정사를 폐하고 이름의 통장사사를 설치해서 대장주를 중서성에 거치지 않고 직접 황제에게 전달했고요. 중서성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황제권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송나라하고 비슷한데,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제의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권력을 분산시키죠. 예, 한 명의 장관에게 몰빵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방이든 중앙이든 군사권이든 행정권이든 분산을 시켜. 마찬가지로 분산을 시켜. 그래갖고 지방이든 군사든 중앙 관제든 다 어떻게 되죠? 이렇게 분산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그렇게 했고, 모든 중요한 업무를 자기가 다 처리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와 함께 원대일의 지방행정 중심부로 궁정과 민정을 총괄했던 행중서성을 폐지하고요. 그 대신에 포정사사를 두어서 민정만 담당하게 했고 황제에게 직속을 시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는 분권적 성격이 강한 행중서성이 지방세 역할을 맡고 중서성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원대 지방 분권적 행정체제를 중앙 집권적 황제 제재로 전환시키는 개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걸 한의 중에서 좀 찾아볼게요. 자, 한의 중에 보면 쭉 보면 몇 페이지에 보시면 244페이지 보세요. 자, 아까 이제 중서성의 권한을 약화시켰다고 했죠? 잠깐만요. 그 앞 페이지부터 얘기할게요. 자, 여기에서 형무제는 그 항촌의 안정과 더불어 황제의 전체적 권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했고, 그래서 이 당시 군정과 민정을 총괄했던 최고 행정기구로서 중앙의 중서성에 속해 있던 행중서성을 폐지하고요. 대신에 포정사사, 도지사, 안찰사를 둬서 각각 민정, 군정, 사법을 맡겨서 행정에 집속을 시켰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행중서성을 폐지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명칭이 행성이 성으로 바뀌잖아요. 성의 행정 큰 단위로서의 성의 명칭은 폐지된 건 아니에요. 그 기구가 폐지된 거야. 그리고 그 성을 관할하는 사람을 한 명을 두는 게 아니라 세 명을 나눠서 써. 예. 그래서 포정사사는 주로 민정을 관할하고요. 도지사사는 군정을 관할하고 안찰사사는 사법을 관할하죠. 예. 이거는 이제 그 송나라하고 시스템은 비슷하죠. 송나라도 지방에 노라는 지역 행정단위가 있으면 노 밑에 한 사람의 촌책임자를 두는 게 아니라 사사를 뒀죠. 4명을 나눠서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좀 차이가 있죠. 아니, 요게 비슷한 점이 있죠.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측면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중서성의 기능을 축소시킨 동시에
분권적인 성격이 강한 행중서의 권한을 약화시키려 했다. 예. 그래서 행중서성 자체는 없앴지만 성의 상부 비급으로서의 그런 권력은 약화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중서성 권한을 축소시킨 일련의 조치는 호용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하고 중서성을 폐지하는데 절정을 하겠다. 요거 호용의 모반 사건 되게 중요하죠?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자, 중서성을 뒀는데 중서성도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예. 그래서 이 총괄하는 거를 아예 뭐죠? 자기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재상직도 아예 폐지시키죠. 예. 그래서 호용 그 주원장은 재상도 없고 총괄기구 없이 지가 다 한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주원장처럼 열정 있고 뛰어난 항제면 되는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항제들이 영락제나 맹명제하고는 뭐냐 비리비리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좌할 수 있는 뭐가 등장한 거야? 내각 대학사가 등장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호용은 주원장의 동양의 건국공 징후, 명예 건국호, 중서성을 비롯해 중앙의 관리를 비롯해 지방간과 상인, 강남의 토, 대지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니까 이인자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공과 또 외화 결탁을 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검증하지 않는 그 일종의 모반죄죠. 제 생각 공안 사건을 이제 조작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처형됐고 이 사람만 처형된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연결돼 갖고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으면 다 처형했어. 그래서 보통 그 강남의 대지주들 있죠.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그 15,000명이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뭐냐면 큰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또 이제 몇 년 뒤에다 또 그 사건과 연결돼 또 죽이고. 예. 그래서 되게 이제 두 번에 걸쳐 큰 옥사가 있어요. 호용의 옥사와 그 뒤에 있는 남옥의 옥사. 그리고 그 연관된 또 두 번의 옥사. 네 번의 역사를 해갖고 아마 주원장이 죽인 사람이 한 10만 명 정도 될 거야. 물론 이제 왕조가 건립되면 이제 그 건국공신도 필요 없으니까 쳐내긴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죽었어. 우리나라 그 저기 이방원이 죽인 거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서성 없애고 그 시아의 육부를 황제에 직속시키고 재상제를 폐지시켰고 그래서 황제는 모든 정부를 총괄하는 절대 군주가 되었다. 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호용의 모반 사건은 전후 상황을 볼 때 건국공신과 강남지주가 행사하는 영향력을 삭감하고 모든 권력을 황제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중서성 폐지와 함께 군사제도를 폐지했죠. 개편했죠. 이때 군사제도는 중앙의 군사제도예요. 자, 그 원나라 때 대도독부라고 해서 한 군데 집중을 하는 총괄 부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방부 정도 되는 걸 쓰는데 이거를 5개로 나눴어. 5군 도독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 5군 도독부 왜 나눴어? 5개로 나눴던 것도 마찬가지로 권력을 분산시켜서 군권을. 자, 그래서 시스템이 상당히 권력을 분산시켜서 황제권에게 개길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문제는 이런 것 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나왔냐? 총책임자가 없고 군대도 분산돼 있고 효율적으로 통제를 못하니까 황제의 권력을 지켜줄 수 있어도 뭔 지키지 못해요. 국가의 어떤 국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지키지 못해. 뭐하고 똑같이 등장했냐면 송나라의 문제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기는 황제권이 좀 좋아. 권력 분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감시 통제하고. 근데 그런 분산과 감시 통제 때문에 군대를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못해요. 이런 것들이 송나라와 판박이도 명나라에서 똑같이 나타나요. 이것이 이제 16세기 때 북로 남해 같은 그 공격에 효율적 방위를 못했던 이유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 사람은 이제 호용호 사건만 그치지 않고 그 당시 또 한 차례 수청이 나죠. 그래서 그 당시 남옥의 모반 사건을 또 조작을 한 것 같은데 그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제 누가 죽었냐면 황태자가 죽었어요. 근데 황태자가 죽고 나서 황태 손이 이제 그 세 손으로 이렇게 그 책봉이 되거든요.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얘를 어떻게 하면 이제 좀 황제권을 강화시키고 나한테 물려줄까? 그래서 자기 그 뭐냐면 또 대규모 숙청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남옥의 반란을
오만을 일으켜갖고 대규모 축정했고 한 2만 명 정도 죽였어요. 자, 홍고대 입 밖의 독재적인 권력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 정치를 강화했고요. 금의를 설치해서 공포 정치를 했다. 그래서 관리의 사소한 장으로 범죄자가 되어 조정의 매를 맞는 정장을 당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신들도 와가지고 뭐 말 잘못했다가 두들겨 맞고 어쨌든 죽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관리든 황제의 권력 앞에 무기로운 존재가 되었다. 특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요때 이제 무슨 것이 됐죠? 문자의 옥이 나오죠. 그러니까 문자의 옥은 청나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명나라 때도 문자의 옥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말끝마다 이제 뭐 강자라든지 생자라든지 직자라든지 적자라든지 이런 말만 쓰면 자기 무시한다고 해서 다 죽였어. 자, 그래도 이렇게 황제권을 강화시켜 놨으니까 뒤에 황제들은 좀 편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게 당나라 황제들은 한간들한테 좌지우지했죠. 폐입도 당하고. 근데 명나라 한간들은 아무리 지가 권력을 세더라도 황제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얘도 죽는 거야. 예.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즉위시킨 게 이제 그 다음에 즉위한 게 건무제, 해제죠. 자, 이 건무제는 이제 젊은 나이로 이제 즉위를 했고, 그때 이제 주변에서 이 건무제한테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그 주변의 제후왕 세력들을 삭감해라. 이렇게 해요. 삭지 정책을 주장하죠. 강남에 이제 뭐냐면 관료세력들이 삭지 정책을 주장해요. 그걸 알려면 주원장의 정책을 좀 불필요했어요. 주원장이 전에 자기 아들들을 번봉으로 해놨거든요. 네, 번봉이라는 것은 황제가 있으면 주변의 종친들을 일종의 황실의 울타리로 삼은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변경지역을 지키도록 뭘 한 거야? 네. 군대도 주고 책임을 줬죠. 그래서 여러 뭐냐면 아들들을 봉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아들이 세력이 큰 아들이 북경을 지키고 있는 연왕이었던 누구야? 영락제죠. 영락제. 그래서 이제 삭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락제 입장할 때는 뭐야? 자기가 대당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그때 이제 황제 측근에 간신배를 제거한다. 황제를 치겠다고 하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신배를 제거한다 해서 변란을 일으켰어요. 이게 정난의역이에요. 정난의역. 그래서 이제 군대 이끌고 남경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황제군이 오히려 더 수는 많았어요. 근데 매번 이게 패. 왜 그러냐? 자, 그 당시 이제 그 몽골군이 있었죠. 항복한 몽골군. 그 연안 군대는 거기에다가 황제군들은 유능한 지휘관들이 없었어요. 왜? 다 수청당했거든. 그러니까 막 밀려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결국에는 남경을 정복하고 제2에 오르고요. 이 영락제가 이제 제2에 오를 때 이 연왕은 아니 건무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 불타고 죽었다. 그 다음에 그 승려복장하고 도망갔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영락제가 이제 왕위에 올랐죠.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영락제가 왕위에 올리니까 일단 제후왕 세력들을 약화시켜야겠지. 왜냐면 자기들 그 세력 놨던 황제권을 강화시켜 줬잖아요. 이방은 똑같아요. 이방원도 왕자의 날을 통해서 사령 확보한다는 일이 일어났다가 막상 자기가 이제 칠권을 쥐고 왕이 되니까 필요가 없거든. 다 똑같이 처형시키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따라서 이제 그 뭐냐면 판단이 달라지는데 자 그리고 남경에 있었던 그곳은 별로 안 좋아. 왜냐 자기 정적들이 많은 곳이에요. 이 권무제에 정적 그 신의색들이 많죠. 그래갖고 남경의 관료들을 처형시키고 수도 어디로 옮겼냐면 북경 옮겼어요. 북경. 이 북경은 금나라 때 수도이기도 하고 원나라 때 수도이기도 했죠. 자, 일단 왜 북경을 이제 옮겼냐?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북경 방위에 용이하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북쪽에는 누가 있었죠? 몽골족이 있었어. 몽골족이 타타르와 오일라트 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까?
그래갖고 이 사람이 친정을 계속했어. 기독교보면 7번 정도 친정을 했고 결국에 영락제도 그 전쟁 중에 죽어요. 원정 중에. 그래서 이제 북방반을 용이하고 그 다음에 그 몽골족을 뭐냐면 치려면 전진기지가 필요했겠죠. 그건 이유고. 그 다음에 중국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왜냐하면 중국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있는데 수도는 남경에 두면 남경의 강남이 경제 중심이죠. 그러면 강국이 소외되는 남경이 경제 중심지고 정치 중심지면 그러면 북경에다가 정치적 중심지, 그 다음에 남경은 경제적 중심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중국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세 가지 이유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거 있고 여기 있고 하나 더 들어갔네. 세 번째 이유는 북경이 누구의 근거지기 때문에 자신의 근거지기 때문이죠.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수도를 이제 북경을 정했으면 북경의 많은 인구들이 상주할 거예요. 그 많은 인구들 먹이 살려야 되겠죠. 그럼 어디다 강남의 물자를 끌어다가 북경을 오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당시 물자 공급을 위해서 경제 중심이 강남 지역부터 운하를 뭐냐면 정비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걸 통해서 뭐냐면 수도를 여러 가지 물자들 댈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쿠미나이 칸이 그 대도에서 수를 정하고 나서 맨 먼저 간 게 강남의 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대운하를 정비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다시 동영상 개론에서 이제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남경원과 관련된 영락제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쭉 내려가면 이게 몇 페이지야? 네. 566페이지 세 번째 단락 좀 볼게요.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영납제가 남경을 함락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야에서 목회한 몽골 기병부대의 하락과 함께 남경 내부에서 태조 때 냉대를 받고 있었던 한간의 호응이었다. 그래서 명대 한간이 다시 바로하게 된 원인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태조 같은 경우 한간을 상당히 갈실냈어요. 그래서 이제 잡일만 시키고 글도 못 읽게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남경을 점령했을 때 그 남경 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한간들이었어. 그래서 한간들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한간들이 권력을 쥐게 돼요. 그래서 명나라 때 양대 권력 세력들은 내각과 한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왕조수를 어디에 둘 것이냐 문제는 북방의 방비와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영은 중국 역사상 통일왕조수 최초로 강남에 일어나 수도를 남경에 둠으로써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를 일시켰다. 그러나 영락제의 북경 청도 계획은 자신의 근거지라는 의미 외에도 북방 지역의 어떤 방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락제가 스스로 정방에서 군사력을 직접 장악하려는 의지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중심에 일치하는 남경은 공급과 소비에 이곳에 너무 집중되어 번창하는 대신에 하복지방은 정치적 면에서 물론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남경을 수도로 두는 것은 전 중국의 통치단 차원을 볼 때는 지방국가적 성격을 띠게 되어 통일체로서 국가 발전에 깨할 수 없는 불리함이 있었다. 자, 그래서 영락제는 원년에 부평을 북경이라고 하고 행제소를 설치하고 이곳에 거주하면서 신궁전을 완성한 후 영락 19년에 정식으로 수도를 천도를 냈죠. 아울러 그때 운하도 정비했다고 했죠. 그래서 강남으로부터 이제 운하를 정비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해통하나 청강포를 축조하고 좋은 책을 완성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기출과 관련해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북경천도를 반대한 강남인들 정착하기 위해서 특무기관이 동창을 설치했어. 그리고 한때 이제 소외되었던 한간들을 그들을 이제 맡기게 되죠. 그래서 한간 세력들이 점점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리대전이나
영락대전 같은 것들을 이제 편차를 통해서 반대 세력을 흡수하는 문화사업도 번영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또 영락제의 특징은 또 뭐냐면 외정을 많이 했어요. 외정을. 보통 명나라황제들 외정을 거의 안 해요. 예. 해도 자기가 친정한 적이 거의 없어. 친정했다 잡히고 그랬잖아요. 그 예전에 나중에 이제 영종 때 그 외에는 자기 친정 별로 안 해. 근데 영락제는 외정도 많이 했을 뿐 아니라 자기 친정한 것도 많았어요. 자, 그래갖고 그 이유는 제 생각에 보니까 영락제가 즉위하는 과정에서 그 성리학적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을 이제 많이 하려고 외정을 많이 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유대없이 전후 5번에 걸쳐서 몽골 지방을 이제 친히 원정을 했고요. 타타르와 오일라트부를 이제 정복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는 중국과 몽골 통일 지배하는 원제국을 재건하려고 했다. 그래서 요새 이 점에서 원세조의 계승자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명은 또 웃긴데 복구주의 정책을 했지만 막상 대외적으로는 뭘 계승했다고 하냐면 원나라를 계승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또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왜냐면 그래야지 옛날 원나라가 차지했던 몽골 평원부터 만주 지역 여기까지 다 차지할 수 있잖아요. 예, 정당성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만주 방면에도 요 땅도 자기 땅이죠. 왜? 원날 계승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흥령강군 주민의 만주를 정복하고 그곳에 누룩한 도서를 두고요. 그리고 만주족 주장의 각기 간작을나 무역적 특전을 허가하였다. 자, 여기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제가 만주라는 게 오늘날 동북 삼성 지역이죠. 근데 이제 두 지역이 있어요. 하나가 요동성일 때는 직접 총관을 설치해가지고 직접 통치해요. 거기는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은 한족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요동성 밖으로 이제 그 지역 같은 요동 요소 지역 바꾼 지역은 이 지역은 길림성이나 흑룡강성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만주족을 간접 통치해. 그러니까 누룩한 도사를 두고 만주족에 간직을 주는 거죠. 일종의 당나라의 기미 정책처럼 그렇게 통치를 했다. 그리고 만주족도 이제 통치할 때 그들이 단합을 못하도록 이의제의 정법을 했죠. 큰 세력을 좀 소외시키고 그 이때 이제 세칸드나 이런 세력들을 이제 소외해갖고 그들에게 간직을 주거나 아니면 명나라 무역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갖고 감압 있죠, 감압. 우리가 감압을 일본한테 준 게 아니라 그 명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한테 다 줬거든요. 그래서 감압도 많이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성장시켜 놓고 만약 얘들이 또 개긴다, 커진다 어떡하면 또 얘네들 또 소외시켜 놓고 그 밑에 있는 또 세력들 키우죠. 그런 식으로 그 여진족들이 단합을 못하던데 왜? 예전에 한번 금나라가 단합을 해가지고 중국을 한때 하복제로 점령했잖아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여진족들의 단합을 상당히 무서워했어요. 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던 게 이제 임진왜란 때 잠깐 이제 한눈 팔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누르하치를 중심해 갖고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여진족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난해변에 대한 국내의 비난을 대외 발전을 돌리면서 북경 정권의 정통성을 수입하는 군주 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영락 4년에 남은 안남을 좀 복속하고요. 이게 안남은 북부 베트남이에요. 근데 이거 주의할 것은 북부 베트남을 복속을 했지만 그렇게 복속 기간이 길지는 않아요. 한 20년 동안 복속을 하고 그때 이제 명나라의 침입을 물리치는 왕조가 등장하죠. 이게 무슨 왕조예요? 레왕조죠. 레왕조. 네, 레왕조 부분은 뒤에 이제 베트남사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인 한간이었던 정한을 파견해서 남해원정을 했다. 그래서 남해원정은 명나라 태조가 취한 대무역 정책과 관련됐다. 요 정한의 원정은 조공무역이 아니에요. 네, 조공무역이나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조공을 받고 해사를 해주고 조공 책봉 관계를 이제 바탕으로 한 무역이죠. 그래서 명나라 태조가 모든 무역을 공무역 중심으로 바뀌었어. 조공무역. 3월 일제 금지시켰죠. 그래서 이걸 정책을 이어받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명나라 태조는 국내에서만 이렇게 주변에만 한정됐는데 이 사람은 동남아시아, 중동, 저쪽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이제 조공무역을 확대시키려고 했죠. 자, 명예태조는 대무역을 국가 통제하에 두는 정책을 취하여 조공무역을 강화시켜 개인의 사무역을 규제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국내 반명 세력들과 외부 세력들의 결합을 경계해서 해금력을 내리니 그 영향력이 이제 주변에 있었던 중국 중시에 진행했던 동아시아 국제 무역이 침체되고 중국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만이 무역을 전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 그래갖고 이게 해금령이 그 명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지속이 돼요. 예, 물론 중간에 이제 좀 완화된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16세기 때 후기 왜구의 배경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세국령 있죠. 해금령.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을 모두 금지시켜 버리니까 공무역에 총력을 못 시키니까 사무역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무장 집단화 되면서 왜구와 또 결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후기 왜구의 어떤 배경이 되었다. 요거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영락대 시대에 들어와서 적극적인 대외 진출을 깨어요. 주변 국가의 무역을 능동적으로 제기했고 조공 국가를 중국에 유치하기 위해 남해의 원정을 단행했다. 그래갖고 1405년부터 해갖고 쭉 단행을 했는데 이때 이제 친해에 거쳐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남양에서 인도양에 나아가 아프리카 동안을 같이 독착한 세계적인 해상 활동이었고요. 그 결과 중국은 30여 개국 조공을 받았으며 동남아시아의 화교 진출에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정화의 원정은 지리산의 발견 이전에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해상 활동이었고 이때 대함도에 건조할 수 있는 조선 기술과 나침판, 항해지도, 해안수 등 항해수는 종합적 뒷받침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뭐 교과서에 보시면 이제 바스코 다가마의 원정대와 그다음 정화의 원정을 비교하면 되게 상대가 안 되죠. 네, 그것도 100년 전에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아쉽게도 딱 원정하고 나서 영락제가 죽고 딱 끝나버렸어. 네. 그래서 그때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기록이 지금 남아있는 공식적 기록이 없어요. 다 불타 없어졌어요. 배도 다 파괴됐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기록은 뭐 뒤에 나온 구조 전대 소설책이 있는 내용들. 그래서 약간 좀 가정된 게 있어. 중국 애들이 좀 뽕을 잘 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화의 대원정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서 한번 정화의 대원정을 좀 볼게요. 예. 정화의 대원정이 잠깐만 여기 지도 있죠? 이 지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지도. 예.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했다. 요 예전에 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정화의 남해 원정 때에 동남아시아나 인도의 각국의 상황들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이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파악을 할 필요는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명대 내각제 발전과 한간의 이제 특성 이렇게 볼게요. 자, 명태조는 황제 독재권을 강화 목적으로 중성을 폐지하고 육부를 황제에 직속시켰다. 이와 함께 황제를 보좌하는 보관원을 설치한 후 정각 대학사로 개편했다. 이들은 국무에 참여하지 않고 일종의 비서기관으로 자문에 응하였다. 그래서 그 지위도 낮았죠. 그래서 5분밖에 안 되었고 건신의 출현을 억제하려고 했다. 태조는 이와 같은 신권의 억제와 황제권의 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대에는 내각 대신과 한간 세력들의 정치가 좌지우지되었다. 내각 대신과 한간 대신 명대의 양대 권력 세력들이에요. 자, 해제 때는 이제 그 한림 출신의 대학사의 명칭이 없었으나 국무에 참여한 후대의 내각 같은 역할을 했고요. 이 영락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각적 출현되죠. 자, 영락제 때 즉위 초에 강력한 보필 기관을 필요해서 해진이나 양형, 양사기, 호강 등은 문영각에 입각해서 공무에 참여하도록 하고 영락 14년부터 이들을 정각대학사에 제수하여 이때부터 내각제도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각신들은 원래 그 앞에 정각대학사 그 내용은 이제 주원정 때는 풍계가 좀 낮았죠. 근데 이때부터는 조금씩 풍계가 지금 올라가게 고위직 관료들이 맡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뒤에 이제 용령 황제가 즉위되면서 한강과 내각의 권한이 점점 커졌다. 예. 그래서 영락제가 죽고 인종이 즉위하니까 양사기는 예부시당, 양형이 태상경으로 내각대학설을 검하고 그의 내각 대신도 고관이 겸직되면서 그 지위가 급상승했고 권위가 강대해졌다. 그래서 그 내각 대학사 자체의 풍기는 오품이 낮았으나
이부 상선 고관이 겸직하는 관례가 정착되면서 내각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참고로 내각대학사는 비변사처럼 겸직제예요. 비변사처럼. 뭐야? 그래서 특정한 간청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겸직에서 이제 했던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내각대학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이부 상서가 맡는 게 관례예요. 예, 그 이부 상서가 약간 나중에 내각 대수부가 로서 이제 지위를 얻게 되죠.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의제가 이제 8개월 만에 병사하고 성덕제가 즉위하자 그 당시 삼량이 상서의지를 겸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들의 힘이 점점 커지고 특히 이제 선종의 숙부였던 한왕이 왕이 창탈에 목적으로 반란을 했는데 이 대학사였던 삼량이 이를 진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권한이 점점 커지게 되죠. 자, 그래서 영종이 9살 징계하고 삼양이 다시 이들 복귀하니까 내각대학사의 지위가 육부를 압도하게 됐다. 특히 영종이 그 토목본을 보내가서 잠깐 잡히죠. 몽골의 엑센에 부하가 되잖아요. 포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뭐냐면 동생이 잠깐 황제가 됐었어. 근데 왔는데 예매한 거지. 영종이. 그래갖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냥 궁안에 갇혀져 있었는데 그때 탈문의 변이 일어났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동생을 다시 쳐내고 자기가 황제가 돼요. 예. 그래갖고 영조 같은 경우에는 영종 같은 경우에는 그 연호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정통과 그 다음에 천수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보통 명청시대 때는 한 명의 황제가 한 명의 연호를 써요. 이거 1세 1호제라고 하는데, 그래갖고 보통 이제 거기 연호에 제자를 붙이잖아요? 근데 영종만은, 묘를 써. 왜? 두 개의 연호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때 이제 탈문의 변 때 큰 공을 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연이야. 그래서 이연이 이제 내각대학사를 그를 등용하니까 이들에 이제 점점 권신의 세력이 커지고 이때 내각대학사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였던 수보제도가 제정되니 수보는 재산과 같은 실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부 상서가 검하는 자가 수보가 되었다. 내각 수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세종 때는 뭐 대대인데 뭐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요것만 깔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명나 때도 성량을 받아들였잖아요. 조작을. 그 우리처럼 예송 논쟁이 있었어. 예. 그래갖고 이게 뭐 좀 약간 그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건데 하여튼 그런 논쟁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대 한간 정치를 이제 볼게요. 자, 중국 정치사에서 황제권을 등에 얻은 한간이 자행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패전에는 이미 지난 시대에 거쳐서 당대의 그 절정을 이뤘다. 명예 태종은 한간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서 그 수를 제한하고 문맹자를 임명하였고 글도 배우지 못하게 하였다. 간이도 사품 이상 오르지 못하게 제한을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영락제가 내통해서 수도를 함락하는데 큰 공을 세웠죠. 그래서 이제 성조 때부터 특무기관이었던 동창을 설치하고 거기에 한간을 하여금 이를 장악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한간 세력의 확대에 큰 계기가 되었다. 한간이 전국에 파견되어 군대를 감독하고 세력 징수에 관계하며 간민을 관찰하게 했다. 자, 이데아 특무기관이었던 동창은 일반 관료에 대항하는 한간 세력의 거점이 되었고요. 그 장관이었던 사대태감의 권한이 막강했다. 그래서 황제가 구두도 말하면 한간이 이를 기록하여 내각에 전달했으며 이를 통과하는 사대태감은 전지를 자기 마음대로 첨가하여 황제의 조칙을 위조하기도 했다. 자,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뭘 얘기하냐면 그다음 황제가 직접 그 명령을 내리진 않죠. 예. 그래서 명령을 내릴 때는 주로 황제의 명령을 전지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지를 내리면 그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이 있는데 이 전지를 에다가
자기 뜻을 첨가해가지고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황제의 이름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죠. 나중에는 황제가 전지조차도 귀찮아 쓰는 것도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그냥 한간한테 맡겨버려. 그 한간이 말이 곧 뭐야 황제의 말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한간 세력들이 너무 커지니까 관료들도 당연히 한간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도 이제 한간의 전횡은 영조 때 들어서 왕진과 형종시대 때 왕직에 의해서 비롯된 거다. 자, 왕직은 이름은 꼭 외워두셔야겠죠. 이 사람이 그 영종을 막 충동질했어. 그래가지고 북쪽에 엑셀을 직접 쳐야 된다. 몽골 쪽 엑셀을. 그래서 신하들이 반대했거든요. 친정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예, 영종이 조건을 달고 이제 나갔죠. 나는 후미했겠다. 근데 후미 치중대에 같이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엑센이 후미를 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통옥본에서 잡히게 돼요. 이게 그 유명한 통옥본의 본데 자, 이 통옥보에서 잡히고 나서 엑센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를 이제 잡아놨으니까 그 명나 몸값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 많은 돈을 요구하는데 명나라 돈이 없다고 배짱하면서 니네 가지라면서 그냥 새로운 황제를 세우죠. 경태제를. 그러니까 이제 엑센 입장할 때는 이 황제가 골칫거리인 거야. 황제니까 또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우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다 돌려보내요.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영종의 보기에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그 한간이었던 조길상과 이연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조길상의 군사정벌 계획에도 주설되고요. 헌종 때는 퇴간 왕직이라는 사람이 또 유명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한간 전횡이 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치제는 좀 약간 유능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다가 이때 이제 뒤에 무종 때 있어요. 무종이 상당히 뭐랄까요 좀 무능해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 사람이 한간을 가지고 이제 막 했는데 그때 이제 8인의 한간 8호가 정권 시도였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군이라는 사람이에요. 유군. 그래서 유군의 척보기관으로서 서창과 내창 같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한간의 정보 정치를 더 강화시키고요. 그러니까 종전의 동창과 함께 그 서창과 내창을 새롭게 만들었죠. 그리고 자신의 상관에서 사가에서 황제 조칙을 이제 마음대로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각과 육부가 모두 한간에게 장악이 돼요. 그래서 한간의 폐해가 극이 다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냐 시종 때 위충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위충원. 위충원은 그 당시 독립파와 또 대립을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위충원이 독립파를 다 제거시켜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 대상으로 사당을 만들고 자기가 이제 갈 때는 뭐 9천세 이렇게 부르게 하죠. 황제가 만세니까. 자, 뭐 이렇게 이제 뭐냐면 유명한 한간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명대 한간 정치는 한나와 당나와 좀 달라요. 명대 한간이 아무리 정행을 한다 해도 그들의 악정은 황제의 신임을 얻고 있을 동안 행했고 일단 황제의 총애를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국부의 실각이 돼. 그래갖고 그거 아마 제가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당나라 때는 뭘 가지고 있었죠?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명나라 때 한가는 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네, 이런 것도 이제 그 좀 한계겠죠. 자, 이 명대 한가 또 특징은 그들의 활동 무대가 중앙만 아니라 뭐죠? 전국 각지의 군사적 감독 활동을 전개하면서 가련주군을 했다. 그래서 이때 군사적 감독 활동이라는 거는 감독권만 갖고 있지 지휘권은 없었어요. 예, 지휘권이나 뭐 통제권은 뭐 신체권 같이 이렇게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예, 그들 감독 활동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었다. 이런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명대 한간 정치가 이제 첫 번째가 아무리 전행을 해도 황제의 신임을 얻고 있는 동안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명대 한간은 그 중앙뿐만 아니라 그 군사적 전국 각지에서 활동했다. 군사적 어떤 감독 활동을 통해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렇지만 감독 활동할 때에도 군사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휘권을. 예. 자, 그럼 북로남해의 하를 볼게요. 북로남해 하.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북로남해라는 것은 16세기 때 상이죠. 북쪽에는 누가 있는 거야? 몽골족.
그 다음 남쪽에는 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때 왜구는 후기 왜구죠.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명은 원을 명하고 건국했기 때문에 명초부터 북방 방위에 많은 관심을 집중했고, 그다음 군사 배치도 북방에 중점을 두었다. 태조는 몽골에 군대를 보내 이들을 공략하였고, 영락제는 전후 5차례에 거쳐서 친원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영조 때 통옥권의 변 이후 이러한 적극적인 대몽골 공세는 후퇴했고 15세기 중엽에 만리장성을 경계로 몽골의 진입을 수비하는 소극적인 어떤 그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한편 15세기 후반에 몽골 지방에 다약한이 나타나 그 당시 몽골 지역을 평정하고 새로운 그 세력을 구축하게 되죠. 그의 손자였던 군비 그 알탄이 다시 몽골 쪽을 다시 구합하고 오르르스를 거점으로 세력을 편 후에 세종 초부터 북변에 대한 침공을 격화했고요. 그 당시 이제 북변에 주둔하고 있던 명예 군졸들이 몽골군의 길자리에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알탄의 침공은 하북 지방과 산서 지방에 깊숙이 피해를 미치게 되었다. 특히 이제 1542년에 산서성에 침입한 몽골군들이 한인들을 살해하고 가옥을 불태우고 가축을 약탈하고 그 후 한 달 동안 몽골 수도가 아니 명예 수도가 명예 수도 북경이 포위된 사건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술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경수의 별난이라고 해요. 네. 그래갖고 요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잠깐 언급돼 있었어요. 자, 몽골족의 유목생활은 중국의 물자를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명가의 국경, 무역 개설을 요구하면서 침입을 계속해왔다. 이걸 이제 호시라고 하죠. 호시, 마시. 예. 조정에서는 양계성을 비롯한 강경론자가 적극적으로 폈으나 몽골의 국경, 무역 요구를 응하여 일시 하해를 설립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래서 대동을 비롯해서 국경 요지에 마시를 개설하고요. 이 알탄, 경수의 변란을 일으켰던 알탄을 순위왕으로 봉해서 그 자손에게 간jak을 부여했다. 자,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도 또 뭐냐면 계속 침입해와. 왜냐하면 알타칸이 그 몽골 전역의 세력권 판도를 넓혔다고 해도 모든 부족들 다 장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탄의 통제력 밖에 있는 영향이 적은 부족들이 또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안 된다고 또 깨져. 맛이 철거해. 적대 정책으로 같이 하다가 다시 또 누가 나중에 장거정이 또 마시를 설치하죠. 예. 자, 그 다음에 명나라 몽골과의 무역풍들이 쭉 있는데 대개 보면 누가 손해보고 하는 거예요. 명나라 손해보고 한 거야. 예. 그건 뭐냐면 이게 시장을 안 열 경우에 계속 낙타해오고 침입해 오니까 자, 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북로해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을 때 동남해 해안 지역으로 외구의 노락지 개수인데 외구의 원인들이 배경을 보면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가 일본의 국내 사정이야. 왜냐면 이제 무르마침 막부의 약화로 지방세력을 통제하지 못했던 점. 이때가 무슨 시대였죠? 전국시대였죠. 네, 전국시대. 그 다음에 대명무역권을 둘러싸고 상인 간에 일어난 패권 다툼들 도화성이었다. 이때 이제 대개본 사무역은 어떤 무역이었어요? 밀무역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무역을 하다가 강군들이 오면 어떻게 군대를 갖추고 싸우는 거야. 사병 집단이 있어. 그래서 이들 사병 집단이 외부 복장을 하고 또는 외부 일부를 거느리고 용병을 거느려갖고 자기들이 이제 뭐냐면 외부 노동하는 거죠. 그래서 정기 외구는 순수하게 100%가 일본인으로 구성돼 있어요. 근데 후기 외구들은 거의 이제 기록에 따르면 좀 약간 가장있지만 60, 70% 심지어 8, 90%가 뭐냐? 중국인들이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훈도시차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의 수장했던 왕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왕직도 중국 사람이에요. 예, 그 이름에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저기 고도 열도단가 예, 저그 쿠슈 그 뭐냐면 쿠슈에 보면 그 서쪽 지역에 쿠슈 서쪽 지역에 고도 열도가 있어요. 고도 이 고도 열도에 이제 섬에 앉으면서
무역을 하면서 또 왜구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 왕직이라는 사람이. 예. 나중에 이제 죽에 끌려가서 이제 죽게 되지만 하여튼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이거를 가짜 위해라고 하죠. 진해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세종이 즉위하자 외에 조공사절이 명이 왔으나 정통성 문제를 둘러싸고 조공사신과의 대립이 있었어. 그래서 이때 이제 두 개의 상위 집단들이 대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상위 집단이 대립을 하면서 하는데 그 밑에 보시면 그 다음에 대명무역 관리권을 좀 볼게요. 자, 요때 대명무역 관리권은 가방무역이라고 아시죠? 이걸 좀 약간 잘못 설명했네. 예. 대명무역 관리권은 이제 요게 아니라 이거는 일본 상인간에 하고 아까 전에 한 건 사무역은 중국 상인들하고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요거 설명할게요. 대명무역권은 이제 두 번째 보는 대명무역권 때문에 그런데 대명무역권은 가방무역인데 가방무역은 원래는 막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부가 힘이 약해지니까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수고다이 모드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호스카와시하고 오우치시가 이제 하게 돼. 근데 이제 호스카와시는 사카이 상인 집단과 연결돼 있고, 그래서 오우치시는 하카타 상인과 연결돼요. 그래서 이 둘 사이 간에 가방무역을 둘러싸고 싸움이 일어나. 예. 그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은 제가 이제 중국 상인들 있죠. 중국 상인들이 밀무역하는 과정에서 또 왜구가 발생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면 자, 하여튼 지네끼리 싸우다가 결국에 영파에서 뭐냐면 영의 주요 영파 연회의 주변을 불을 지르고 약탈하는 사건이야. 그래갖고 지네끼리 싸우면 거기서 끝나는 건데 그 영파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약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참고 영파는 가방무역의 중심이죠. 여기가. 예. 자, 이들 계기로 해서 이제 조정에서는 논의가 일어났죠. 안 되겠다. 이게 이제 기출문제 예문에 나왔던 건데, 조공무역을 통제를 강화하고, 사무역을 취재를 엄중히 하자. 정상적, 그래서 가방무역을 일시 뭐냐면 중단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리저리 이제 뭐냐면 공적인 어떤 무역로가 다 막히니까, 외 상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약탈 무역을 하게 됩니다. 외국으로 번질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원나라 외구의 발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나중에는 부활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잠시 폐지됐다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무역권이 이제 호소가와 오우치 간의 싸움이었다 했잖아요. 근데 가방 무역이 부활되고는 오우치 씨가 독점을 해요. 근데 이제 오우치 씨가 나중에 전국시대 때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방 무역도 없어지게 돼요. 예, 여기 교과서에 없는, 그러니까 동기에 없는 내용이지만 같이 이제 참고를 해두시고요. 자, 그 왜구는 수십인 대를 때렸죠. 소부대로 해안을 약탈한 후 밀접하게 달아났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내륙 깊숙이 침입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왜를 그 당시 왜를 제대로 이제 못 막았어. 그래서 그때 중국인의 왜인들이 더 많다고 했죠. 그래서 진해보다는 위해가 더 많았다. 그래서 특히 중국인 가운데 생활이 곤란한 사람의 농민, 어민들이 외구에 가담하여 앞잡이 노릇을 했고, 그리고 또 외구를 전쟁 해적 활동도 많이 했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왕직이라는 사람이 큰 우두머리라고 했죠? 예. 자, 그 남해의 피해는 북루에 비해서 큰 것은 아니었으나 사회경제적 불안과 민심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그래서 정부는 주안을 파견해 밀무의 거점인 장중항을 소탕을 하였다. 그러나 밀무로 이후 생긴 명예상인들이 부패한 지방 간에가 결탁을 해서 주안을 실각시키고요. 외구의 장당은 왕직이 중심이 되어 경영 약탈 무역을 장애했으며 조정에는 호종원을 총독으로 대토벌을 당해서 왕직을 체포했다. 그리고 척계강의 하자고 왜구의 주력을 봉건의 평에 의해서 격파해서 40년 동안 계속됐던 왜구의 하를 꺾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척계강이 쓴 유명한 신서가 있죠. 뭐더라? 기호신서. 예. 그래갖고 유명한 책이 있죠. 범법책.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요 강남군들이 나중에 임진왜란 때 그 어디로 와요? 우리나라 와요. 왜? 얘네들이 외구를 한번 쳐보신 경험이 있거든. 전투 경험이. 그래서 이들이 큰 활약을 하죠.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 척계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만리장성을 또 북쪽을 만든다고 해서 이제 명대 만리장성 만들고 수축을 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은 그 다음에 남해를 제대로 통합을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국로 때문에 그래요. 국로에 힘을 만약 기울다 보니까 많은 군대가 어디로 가 있죠? 저 북쪽에 있어. 그러니까 남해를 제대로 통합을 못해.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한국인과 중국사 남노우약 관련된 내용, 북로 남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예.